목민심서를 연재하며 희니어 학당. 목민심서는 정약용이 전라도 강진에서 18년간 귀양사를 하고 있던 중에 집필을 해서 57세인 1818년 순조 18년에 완성을 했습니다. 그가 학문적으로 가장 원숙해 가던 때에 완성한 정약용 사상의 정수를 담은 저술입니다. 정약용이 목민심서를 저술한 까닭은 단지 조선의 피폐한 사회상을 고발하고자 함이 아니라 당대의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석이 필요하다고 느꼈기에 저술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약용은 조선 후기의 제도와 법령을 조목조목 분석하여 환곡, 조운선, 지방재정의 운영 방법 등 경제적인 상황부터 법령의 제정과 반포 현황 및 그에 따른 백성들의 피해 사례, 토지의 구획과 수확량, 백성이 져야 할 세금과 부역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루지 않고 정성을 다했습니다. 목민심서는 사료적 가치만으로도 훌륭한 평가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 백성들의 생활상을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그려냈습니다. 목민관이던 아버지 곁에서 보고 들은 내용, 자신이 암행어사가 되어 파악한 현실, 유배지에서 직접 목격한 백성들의 참담한 상황을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만이 목민심서의 핵심 주제일까요? 아마 대한민국 국민으로 목민심서 넉 자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 경세유표가 국가 전반의 개혁을 얘기한 것이라면 목민심서는 국가 차원의 개혁보다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백성을 구제하는 방안을 제시한 지방관리의 행정 지침서라는 것까지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딱 한 걸음만 나가서 목민심서 내용이 뭘까요?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듯합니다. 답변을 하더라도 청렴이 그 중심 내용이라든가 목민관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도리를 기술한 것이라고 답변할 것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두 가지 답변으로 목민심서를 표현하기에는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산이 경세유표 서문에서 밝혔듯이 털 한 조각도 병들지 않은 것이 없는데 지금 고치지 않는다면 나라가 망한 후에야 그칠 것이다 라고 당시 시대를 진단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처지로서는 털끝 하나 고칠 현실적 힘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목민심서입니다. 다산은 자찬 묘지명에서 나라를 뜯어 고치기는 힘이 들지만은 제도라는 틀 안에서나마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해보고자 쓴 글이 바로 목민심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책의 제목을 심서라고 붙은 까닭은 목민할 마음은 있으나 몸소 실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책의 서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목민심서에서 다산이 말한 바를 종합하면 털끝 하나라도 병들지 않는 나라를 바꾸지는 못하겠으나 이 목민심서에 나와 있는 대로 목민관이 정치를 한다면 그나마 백성의 삶이 나아질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산이 말한 백성의 삶이 나아지도록 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은 무엇일까요? 현재 일반적으로 목민심서 최고의 가치로 꼽고 있는 것이 청렴과 목민관의 도리입니다. 그렇다면 청렴과 목민관의 도리로 백성의 삶을 나아지도록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할 수 있다면 목민심서의 중심 가치가 청렴과 목민관의 도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면은 목민심서의 가치는 다른 것에 있다고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산이 경세유표와 목민심서에서 누누이 밝혔듯이 당시 국가재정의 대부분이 군비에 들어가 관리의 녹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던 시절입니다. 더구나 각 지방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아전인 향리들은 애초에 녹봉이 없었습니다. 녹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수령과 향리들이 백성을 수탈하는 삼정문란 주범들입니다. 권력을 쥐고 있는데도 월급을 받지 못하는 관료들에게 청렴하게 행정을 처리하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이에 대한 답 역시 긍정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목민심서는 첫째, 다산이 부친 정재원의 그 목민 시절을 두 눈으로 지켜봤고, 둘째, 본인의 곡산 부사 시절의 경험, 그리고 셋째, 먼 변방에서 귀양살이를 경험한 18년 동안에 오경사설을 되풀이 연구하며 수기의 학을 공부한 것을 토대로 집필하였습니다. 백성을 다스림은 학문의 반이라고 해서 이에 23사와 우리나라의 여러 역사 및 자집 등 여러 서적을 가져다가 옛날 삼옥이 목민한 유적을 골라서 세밀하게 고찰한 후에 이를 분류한 다음 차례로 편집하였다라고 서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즉 동양사회 목민의 모든 총화가 이 책에 담겨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책의 분량도 방대하여 무려 한자 40만 자에 이르는 분량입니다. 권수로만 48권입니다. 이러한 방대한 분량의 책을 집필한 목적이 청렴과 목민관의 도리를 설명하는 데 그친다면 너무 비효율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청렴과 목민관의 도리를 위해 이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만큼 당시대의 청렴과 목민관의 도리를 설명한 책이 충분치 않았는지, 아니면 청렴과 목민관의 도리를 설명한 책 중에 목민심서가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의어 학당에서는 여러 자료들을 종합하여 원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요점을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계속 시청하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목민심서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조선 후기 사회와 정치적 상황은 어떠했는가? 조선 후기에는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부패가 극심했습니다. 이 시기 조선은 노론, 소론 등 붕당 간의 정치적 대립이 극심했으며 정치권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리사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각 지방 관리들은 청렴을 잃고 세금을 착취하거나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해서 백성을 억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약용은 지배층과 백성의 관계를 개선하고 관리가 백성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자 목민심서를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실학사상의 대두라고 하겠습니다. 정약용이 활동한 조선 후기에는 실학사상이 크게 유행했습니다. 실학은 학문이란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농업, 상업, 공업 등 생산활동을 중시하고 백성들의 실질적인 생활 향상을 위해서 학문을 추구했습니다. 정약용은 이러한 실학사상의 영향을 받아 백성을 위한 공정하고도 실제적인 통치를 강조하는 목민심서를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정약용의 유배 생활입니다. 정약용은 천주교와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서
조선 정부로부터 유배를 받게 되었고 18년간 유배 생활을 하며 많은 저서를 남겼습니다. 유배 생활을 하며 그는 많은 학문적 연구를 이어갔고 그가 직접 목격한 사회적 부패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목민심서와 같은 저서를 통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둘째로 목민심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목민심서는 총 12편 7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편마다 지방 관리들이 수행해야 할 다양한 역할과 덕목을 다루고 있습니다. 각 편은 관리의 선발부터 임명, 부임, 살림살이, 재판, 교육, 상벌, 위로, 사직 등 지방 관리의 모든 업무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청렴의 덕목. 목민심서 주요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의 청렴함입니다. 정약용은 관리가 사리사욕에 휘둘리지 않고 백성의 고통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관리가 청렴하지 않으면 백성은 고통을 받고 이러한 부패가 사회 전체로 퍼지면 나라는 쇠퇴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관리가 청렴을 잃지 않기 위해서 사치와 쾌락을 경계해야 하며 백성의 재산을 지켜주는 것이 본분임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백성을 위한 통치 철학. 정약용은 관리가 목민, 즉 백성을 기르고 보호하는 자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관리가 백성에게 자애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봉사를 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백성의 생업을 보장하고 재산을 지키며 법을 공평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민본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며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삼고 그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리의 책무임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법과 형벌의 공정한 적용. 정약용은 관리들이 법을 공정하게 적용하고 형벌을 남용하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재판을 할 때는 사소한 잘못으로 과다한 형벌을 내리지 말고 피고인의 상황을 고려해서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관리가 법을 남용해 무고한 사람들을 벌하지 않도록 경계했으며 고문과 같은 가혹한 수단을 지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관리가 스스로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법에 따라 백성을 다스려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넷째, 지방재정관리와 세금. 목민심서는 지방관리들이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백성들에게 부당한 세금을 강요하지 않도록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약용은 관리가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부당한 세금을 부과하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관리가 백성의 세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고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관리가 사익을 위해 세금을 남용하지 말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예산을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다섯째, 관리의 자기 수양과 책임감. 정약용은 관리가 자기 수양을 게을리하지 않고 항상 높은 도덕적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리가 자신의 도덕성을 지키고 자기를 반성하며 청렴함을 유지할 때 비로소 백성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관리가 자기 자신을 항상 돌아보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공직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목민심서의 의의와 현대적 가치. 목민심서는 조선시대 지방행정의 지침서로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책은 관리들에게 청렴, 공정, 책임감 있는 통치를 강조하며 오늘날에도 공직자들이 배울 만한 많은 덕목을 담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도 관리의 청렴성, 투명한 재정 운영, 공정한 법 적용, 백성을 위한 봉사정신 등은 여전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첫째, 공직자의 청렴성. 오늘날에도 공직자의 청렴성과 투명성은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목민심서에서 정약용이 강조한 청렴의 덕목은 여전히 공직자들에게 요구되며 사회 정의와 공정성을 위한 필수적인 덕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둘째, 민본주의와 공익추구. 정약용의 민본 사상은 현대 민주사회의 근본적인 가치와 일치합니다. 그는 관리가 권력이 아닌 백성의 편에 서서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오늘날 공직자들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태도와 맞닿아 있습니다. 셋째, 지방행정의 책임과 공정한 법 적용. 정약용은 관리가 법을 남용하지 않고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공정한 법 적용과 책임의식은 현대사회에서 법의 지배를 실현하는 중요한 원칙으로 남아있으며 공직자의 책임의식을 강조하는 현대적 가치와도 일치합니다. 결론. 정약용의 목민심서는 조선 후기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 속에서 지방관리의 도덕적 지침서로서 큰 역할을 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가치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렴하고 공정하며 백성을 섬기려는 관리의 자세는 현대사회에서도 공직자들의 배울 만한 중요한 덕목입니다. 목민심서는 비록 조선시대의 산물이지만은 백성을 위한 실용적이며 청렴한 행정을 추구한 점에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약용 목민심서의 주요한 내용과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목민심서 자서에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